생각보다 한국 증시가 올해 내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약달러와 금리 하락이 조합이 나오면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한국 증시가 지금 좀 너무 도망칠 시점은 아니다. 여기서 원화가 좀 더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좀만 더 거치면 상당히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는 단계가 뒤따르지 않을까? 올해랑 내년 정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나을 거다. 이제 퇴임하신 지 아유 뭐 회사 간두고 자유인 좋게 말하면 자유인이고 그냥 뭐 원래는 이제 LS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님으로 계셨는데 이제 퇴임하신 몇 달 정도 되신 거죠? 지금 한 5개월 됐죠. 그리고 리서치 센터를 오래 했죠. 한 12년 했으니까 애널리스트 오래 했죠.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또 한 분야의 대표님까지 되신 건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딱 직장 생활 총 몇 년 하셨죠? 31년 정도 했죠. 31년. 31년을 딱 가득 채우고 딱 퇴임하셨을 때 그 감회와 나와서 이렇게 몇 개월 있어 보니까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일단 처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뭐 솔직해야죠. 네. 갑자기 어느 날 임원이라는 거는 제가 임원 한 12년 했는데 갑자기 12년. 12년인데 갑자기 관두라고 하면 처음엔 당황스럽죠. 아, 그랬는데 한 달 좀 지나니까 네. 또 고마운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김 작가 분들도 다 좋은 분들 알고 지냈더니 글도 쓰게 되고 칼럼도 한 언론사 한 4군데 정도 기고하고 있는데 방송도 하고 또 가끔씩 뭐 사회이사나 이렇게 나가는 회사들이 좀 생겨서 뭐 그렇게 자유스럽게 지냅니다. 근데 이제 더 좋아진 거는 오늘도 아까 김 작가님이 저한테 뭐 할까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합시다. 그랬던 게 좀 더 말에 대해서 자유로워진 느낌? 아 그렇죠. 아니, 그럼 제가 미래를 알 수 있다가 아니라 네. 그냥 뭐 저도 자유인인데 제가 현재 생각하는 대로 뭐 회사에서 통제받는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그때는 더 왜냐면 편하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할 때 하도 그런 제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건.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근데 제가 그래서 뭐 제 말이 맞단 말 아니까 괜히 저 따라하라 이런 얘기 전혀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다만 필터가 좀 없다. 그렇죠. 그냥 제 의견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 오늘 또 낮에 이제 촬영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셨던데 2025년 한국 증시는 더 올라설 것이다. 이 PPT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면서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냥 물어보시면 그래 찾아서 해도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두 달 전쯤만 만약 그때 김 작가님 뵀으면 그때 막 불안했을 때예요. 막 코로나 그렇죠. 막 트럼프의 관세전 벌어지고 엄청 막 겁들 낼 텐데 뭐 조심스럽지만 그때가 참 좋은 기회거든요. 그때. 제가 어떤 각 신동아에 이제 칼럼을 연재하는 게 있어요. 윤조의 투자 공방이라고. 처음에는 시간과 투자에 됐었고 두 번째는 욕망과 투자에 대해서 썼고 뭐 작가님이시니까 괜히 한번 그런 걸 써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하여튼 새롭게 연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번에 썼던 게 너무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게 있어요. 작가님이시니까 김 작가님이랑 서로 가끔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도 했지만 어떤 주제에 꽂히면 막 그 책을 보죠. 베끼려고 엄청 뒤져봐요. 벤치마킹. 막. 그렇죠.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뭐 이런 얘기를 온 건데 얘기해도 될까요? 네. 제가 과거에 어떤 되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해서 쓴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좋았는지 막 그 책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형광펜 칠해놓고 막 적어놓고 이런 책이어서 내가 기억을 다시 되살렸는데 제가 아마도 이제 오늘도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불확실성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왜냐면 DNA가 그 종자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웨딩이라는 뭐 그쵸. 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보여지지 않는 걸 보여지게 만들기 위한. 뭐 미신이라든가 종교라는 게 명백한 어떤 우리가 죽음 뒤에 뭐를 확실히 구원받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인간이 그렇게 진화하면서 막 DNA 바뀐 게 불확실성은 두려워하고 피해야 된다 배웠지만 그래도 일제 도망쳐요. 좀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생기면. 근데 투자자라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불확실성 할 때가 그게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가격의 불확실성을 얻느냐에 따라서 위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거기서 이제 뭐 가치를 봐야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제 뒤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단 투자 전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맞아. 사실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서 주식을 열심히 샀어야 돼. 그때 만나 뵀으면 아마 제가 몇 군데 이전 방송이나 글이나 보면은 막 흥분하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내용은 뭐냐면 어쩌면 굉장히 저에게는 고민스러운 순간이 왔죠. 지수가 꽤 올라왔고 맞아요. 이제 여기서 지금 애매한 상태죠,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어? 그럼 일단 여기서 제일 고민되는 게 빨리
주식 좀 갖고 있던 사람들 빨리 팔아야 돼? 익절해야 되나? 그리고 아직도 참 불안해가지고 안 들어가던 사람들은 이제라도 해야 돼?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생각보다 한국 증시가 올해 내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너무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하냐면 한국은 미래가 안 보이고 뭐 김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나라에서는 결혼도 안 해야 되고 애도 안 낳겠다는 나라. 며칠 뭐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 나왔던 한국 경제 뭐 2040년대 되면 뭐 성장률 0% 된 보셨죠?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를 막 열심히 해석하는 거는 조심스럽지만 학자들이 하는 거고 우린 투자고 증권쟁이들 시각은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땡겨냐의 싸움이고 지금부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냐를 보는 건데 그렇죠. 오늘 한번 그런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죠. 네. 지금 왜 더 올라온다고 보냐? 한마디로 트럼프가 판을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판을 흔들면 첫 번째 그림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강연 다닐 때 되게 패러독스. 네, 패러독스 괜히 한번 써놓고 놓은 건가요? 뭐- 핵심은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모든 트럼프 정책은 다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화석연료, 관세, 감세, 그렇죠. 임자 추방 규제 하나, 물가 그렇죠. 압박. 근데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짓을 할까요? 그냥 요즘 희한한 게 있어요. 갑자기 사우디가 막 증산하고 막 유가가 푹 내려오는 거예요. 유가가 올라가면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10년 기준으로 4.5 치고 올라가 버리면 강한 달러가 돼버리죠. 그러면 물가를 못 잡으면 달러는 강해져요. 달러가 강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조업의 르네상스가 안 올 거예요. 미국은 좀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쌍둥이 적자를 줄이고 경제를 성장하고 싶은데 이거 쌍둥이 적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재정이랑 무역에서 다 적자가 나는. 지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걸 해소하고 싶은데 요 두 개로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약달러라던가 금리 하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면은 시장은 약달러와 금리 하락이 조합이 나오면 시장은 매우 긍정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오는 거죠. 잘 보세요. 요즘 어떻죠? 금리는 약간 잡히고 금리가 내려가기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유가가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갑자기 막 WTI 60불도 깨져 있고 뭐 반등해봤자 60불대 초반이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은 어땠는 줄 아세요? 한국은행이 원래 2월 경제전망에서는 그 브렌트 유로 갖다가 79달러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완전 68대 초반이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5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낮출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두려운 게 금리를 못 낮추는 게 원화가 약해질까봐 금리 못 낮췄잖아요. 그때 1,450원대 야 여기서 금리 낮췄다가는 1,500원 넘어갈 거야 이랬는데 알아서 원화가 좀 안정화되고 지금 원달러가 1,400원 그렇죠. 깨졌죠.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그림 갖고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강달러를 제한할 방안은 유가를 제한해야 되고 자동화해야 되니까 그때 로봇 관련주가 막 되고 했지만 여하튼 트럼프 이게 가장 큰 고민은 이 물가 압박 문제를 어떻게 돌릴 거냐. 답은 나왔어요. 금리 낮추고 약달러 가야 된다. 금리 하락은 이미 베센트가 계속 떠들었으니까 오케이인데 약달러는 사실 이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 애널리스트가 뭐 다른 거 아는 거 별거 없는데 이제 이런 건 공부했죠. 옛날 사례를 갖고서 똑같진 않겠지만 흔히 라임, 운율이 좀 비슷하게 돌아간다 해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 맞아요. 근데 라임은 반복된다 그랬어요. 그 라임이 뭐냐? 이번에 약달러인 거예요. 요 얘기 좀 재밌나요? 네, 재밌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음 그림 한번 좀 볼까요? 일본. 그쵸. 이게 요때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저 요때 태어났는데. 그래요? 1982년. 일본이 이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냐면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1985년 이제 81년이 여기가 어디냐면 레이건이 이제 대통령이 돼요. 레이건 하면 지금 공화당의 어떤 슈퍼스타고 트럼프도 갖고 레이건 시대를 얘기하죠. 레이건이 대표적으로 레이거노미스라는 감세 정책을 썼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감세를 원할 거고 이 시작이 81년에서 88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88년까지 레이건 집권기예요. 그 당시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80년대 일본은 지금의 중국이었어요. 이거 주가인가요? 네, 니케이 225인데 그러니까 1985년 당시에 미국이 71년 만에 순채무 국가가 돼버려요, 갑자기. 그러니까 원래 레이건이 처음 집권했을 때는 아까 쌍둥이 적자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적자는 81년에 789억 달러였는데 88년 물러날 때 1550억 달러가 되고 무역 적자는 160억 달러에서 1140억 달러가 돼요. 사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금융자본주의는 레이건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무역 적자가 엄청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에 돈을 푼 거예요. 이런 경제가 왔는데 여하튼 이때 왜 우리가 배워야 되냐면 85년에 미국이 이렇게 제조업을 뭔가 안 되겠어요. 답이 없어 보이니까 일본에 역전당하니까
얘네들이 그때 85년에 갑자기 뉴욕의 프라자 호텔이라고 있는데 전 안 가봤는데 그게 그래서 그게 플라자 합인 거예요? 네. 플라자 호텔에서 해서? 그래서 나 뉴욕 가보면 거기 한번 꼭 근처는 한번 가봤는데 네. 근데 딱 뉴욕 프라자 호텔에서 뭐 제가 경제사 책에 봤더니 딱 20분만 났다고 하더라고요. 20분 만났다고? 20분만 회의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회의가 일단 길지가 않았고 결론은 아주 간단했어요. 결론이 뭐냐면 그냥 일본인과 독일을 불러가지고 그냥 너네 평가 절상해. 니네 협회. 회의라기보다는 약간 통보 같은 거였네. 20분이라는 시간인 거면. 그러니까 엔화를 평가 절상하고 뭐냐면 달러는 평가 절하하는 거죠.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를 팔고 엔과 마르크를 사람들이 빡 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한두 달간 지금 뭐가 진행됐죠? 달러들을 막 줄이고 있고 미국채 팔면서 그러면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강해져요. 얼마 전에 순간적으로 한번 축 충격이 왔던 게 타이완 달러가 한번 움직였었던 거죠. 위안화도 강해지고 있고. 근데 이게 무슨 어느 정도 강해진 거냐면 85년에 엔화가 1달러당 238엔이었어요. 86년에 1달러에서 168엔이 돼요. 근데 88년에는 1달러당 128엔이 돼요.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오시죠? 만약 우리가 지금 1,400원이잖아, 환율이. 네. 그게 원달러.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87년이 되면 650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하겠어요? 미국 가서 엄청 뭐 사 먹고 쇼핑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치 일본에 네. 쇼핑 가고 간 것처럼. 그 당시에 일본이 미국 가서 막 티파니 빌딩 사고 막 엄청 엄청 다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미국 영화도 보면 다 일본이 엄청 세게 나와요. 그 파신 내용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때가 일본이 85년부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아니 미국 입장에서는 85년 시작해서 막 올라가지만 아니 도대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쌍둥이 적자가. 87년에 보면 더 늘어났으니까 네. 적자가. 그래서 갑자기 또 프랑스 파리에 모아요. 선진국 7개 국가를 불러가지고 그때 뭘 하냐면 달러당 150엔 이하는 좀 그렇다. 근데 128을 가요. 하여튼 제어가 안 되는데 87년이니까 이때 왜 이게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여기서. 네. 여기서도 많이 올랐지만 한 6천에서 거의 이때가 올 때 87년까지 25,000 갔으니까 네, 4-5배 올랐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버블이 터졌던 여기서 버블은 뭐였냐면 그 루브르 합의라고 그러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모였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달러 가치는 하락은 좀 막고 이제부터 너네들이 소비를 해줘. 뭐 소비해준 방법이 뭐죠? 금리를 낮춰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폭등해버린 거예요. 일본 증시가. 부동산도 폭등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이 된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때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때만큼은 똑같지는 않지만 요즘 어떻죠? 위안화가 강해지고 있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가 만만치 않은데 유럽도 금리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5월부터 금리를 툭툭 내릴 것 같거든요. 네. 뭔가 기시감이 들지 않으세요? 하여튼 중요한 건 이러한 모멘텀이 일본이 물론 일본은 이때 기업이익도 좋았어요. 우리와 좀 다르죠. 하지만 여하튼 A 국면에서 일본이 겪었던 경우 자국의 화폐가 강해지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이 겹치는 구간에서 일본 증시는 어떻게 했다? 폭등했다는 거죠. 그때보다 훨씬 강도가 약해도 이때는 막 4-5배씩 5배가 뭡니까? 6천에서 4만이 갔으니까 7배죠. 6배, 7배 올랐는데 우리는 2배만 오르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가 있고. 지금 이 상황이 한국의 상황과 지금 비슷하다는 건가요?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지면 원화도 강해질 텐데 네. 지금 스위스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합의는 안 되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건 뭐죠? 미국의 제조업 부분과 중국의 구매력 상승이에요. 그렇죠. 구매력이 상승한다는 거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 절상된다는 얘기예요. 원화가 절상되고 위안화가 절상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A 국면 같은 상황도 좀 일본에서 뵈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B예요. 사실 일본이 이때가 또 누가 집권했냐면 이때 아베라는 사람이 집권해요. 그렇죠. 우리 아베 처음에 집권했을 때 이 사람이 뭐 주주가치 얘기할 때 뭐 세 가지 화살을 돈도 풀었지만 이때 돈도 풀었지만 자본시장 개혁에 나서요. 기시다가 나오는데 신자본주의 선언을 해요. 제가 이거는 약간 글로 제가 이코노미 조선에 기고했던 글을 좀 가져왔는데 제가 쓴 건데 하여튼 요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일본이 도대체. 일본은 우리가 요즘 만약에 아직 결론을 내리면 성급하지만 여하튼 현재 지지율만 놓고 본다면 주주 가치를 좀 중시하는 야당이 집권할 것 같아요. 그런 확률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죠. 이 정책의 핵심 요때 일본이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때도 8천에서 4만이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좀 우리나라에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드네요. 똑같진 않지만 A와 B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증시는. 그러면 잠깐 그림을 놓여서 이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베스가 기시다 이 셋이서 뭘 했냐면 사실 2014년에 이토 리포트라는 게 나오는데 요즘 하는 말 똑같은 말 나와요. 기업 거버넌스 개혁. 이토 보고서라는 게 뭐냐면 이 사회가 주주 책임으로 가야 돼.
이걸 한 거예요. ROE 개선시키고 PBR을 올려. 이또 보고서 그대로잖아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까지 작년 거의 밸류업이라는 거는 채찍이 없었어요. 당근만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만약에 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야당에서는 사실 좀 더 강한 정책을 이미 작년에 7월에 내놨었어요.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훨씬 강한 채찍이 있는 정책이에요. 뭐 그거가 과연 통과된다면 아마 우리 증시는 굉장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그럼 다음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2024년에 가서는 일본은 무슨 말을 하냐면 한배 유명 기업을 올려. 이거 똑같잖아.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버넌스 개혁을 가는데 그냥 상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독립사회이사를 3분의 1 이상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사회가 뭐냐면 다들 거수기처럼 우리나라 이사회가 돼 있잖아요. 뭐 작가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작가님 어느 기업들 사실 어느 대기업 집단이다 그러면 누구를 임원진을 시키겠어요? 뭐 좀 회사 떠났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쟤는 내 말 잘 들을 것 같으네. 그렇죠. 뭐 그게 있죠, 당연히. 그렇죠? 내 라인.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우리가 이사회가 구성되는데 독립 사회 이사들도 거의 보면 친분으로 하고 그냥 그렇죠. 거수기로 되는 경향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독립. 그렇죠. 일본이 이 정책을 하는데 15년에 독립 사회 이사가 3분의 2 이상 되는 게 12%밖에 안 됐거든요. 네. 2023년 말에 95%가 돼요. 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간 건데 저는 소위 코리아 부스트업에 독립사회이사 얘기가 들어있어요. 이것까지 가준 다음 정책이 나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주주 가치를 말하는 거는 김 작가님 아주 간단해요. 우리 주식 투자라는 게 원래 교과서 보시면 회사를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주식 수만큼 나눠가지고 그 가치만큼 내가 지분을 갖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의 한 주와 지배주주의 한 주는 다른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게 못하게 된다면 큰 변화가 아닐까요? 일본의 아까 방금 전 그림을 다시 돌아가서 일본의 개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지감 두 개가 있는데 첫째는 이 엔화를 강세로 가고 막 돈을 푸는 여기 일본이 버블이 왔던 그처럼 되진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매크로 환경이 생긴 데다가 비구간에서 소위 정치적 환경도 일본의 어떤 정책적 소위 변화와 겹치는 거라면 우리 증시가 좀 괜찮겠다 생각이 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계속 제가 한국 주식 좋게 말씀드렸더니 저 사람 왜 시대에 뒤떨어지냐 그러는데 가장 밑에 깔린 제 프레임, 제가 시장을 바라보는 프레임은 이 두 가지 일본에서 얻는 교훈이 좀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겨요. 정말로 달러가 약해져? 아니 김 작가님 솔직히 말해서 자산 중에 일부를 달러 갖고 있어야 되지 불안해서 그렇잖아요. 사람들 요즘 분위기. 그렇죠. 뭐 요즘 제일 인기 좋은 거 제가 얼마 전에 모 은행 PB 교육을 갔었는데 뭐 다들 다 미국 달러 자산 얘기 물어보지 뭐 원화 자산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요즘에 한국 주식도 잘 안 물어봐요. 그쵸? 뭐 다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어떤 금융 자산의 핵심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절상될 거냐 절하될 거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떤 자산을 산다. 어느 나라 자산을. 그 나라가 통화 가치가 절상되고 있냐 절하되고 있냐가 중요한데 사실 이때 달러 가치가 떨어진 이때 구간에서 어느 나라가 좋았죠? 이때는 2002년에 중국이 WTO 들어오는데 요 2002년부터 이때는 미국 자산보다 중국 자산이 엄청 좋았었잖아요. 이런 구간도 있었잖아요. 이머징이 훨씬 좋았잖아요. 이때. 그리고 이때는 어땠죠? 미국 자산만 주구장창 좋았어요. 그렇죠. 왜냐?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예컨대 미국이 독주하던 소위 일극 경제가 약간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려오는 만큼 달러도 약해지는 게 펀더멘탈하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위적인 어떤 달러 약세가 가능하겠는가? 아니요.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제는 뭐냐? 한국이 왜 지금 이렇게 원화가 약했냐? 동일하게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GDP 비중이 계속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원화가 강세로 가도 엄청 원화가 과거처럼 1,000원을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와 같이 가긴 힘들죠. GDP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1,300원 전후까지는 갈 수 있다. 그것만 해도 1,450원에서 환시장에서 150%가 넘게 움직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450원에서는 원화 자산을 사야 됐던 거예요. 저는 지금 1,450원 왔다 갔다 하다가 1,500원 안 넘어가고 40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결국 이게 한 단계 레벨을 다운 돼서 1,350원 전후 왔다 갔다 하다가 1,300원 테스트에 들어갈 거로 봅니다. 그 구간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귀환도 이루어질 거라 봐요. 우리가 외국인들이 언제 돌아오나 하지만 제가 아까 방금 큰 프레임 말씀드렸는데 어떤 나라의 통화가 절상되냐 절하되냐를 보고 본다면
지금 원화가 절상되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절상되는 구간에서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이 달러가 계속 강해지는 건 딱 미국 자산을, 미국채도 사야 되고, 네. 무조건 달러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그게 흔들리고 있는 거고, 한국은 되게 보면 요 정도 레벨, GDP 비중도 거의 다 왔거든요. 이 정도면. 네. 여기서 돌아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레벨에서. 그래서 저는 원달러가, 우리가 환율이 평가가 절상되면서 한국 증시도 좀 더 강세가 내가 상단은 알 수 없지만 지금 도망칠 시점은 아니다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시나리오를 그러면 저 윤주호 나와가지고 진짜 무슨 지 혼자 소설 쓰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너무 자유롭게 얘기하나? 너무 재밌습니다. 김 작가님이랑 이제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건데 하나만 보세요. 미국채 심리가 미국채 10년물인데 10년 금리가 4.5 넘어가서 치고 나가는 순간 이 모든 시나리오는 다 끝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죠. 맨 처음에 가면 강달러가 되면 이쪽을 못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강달러는 뭐예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금리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게 고민인데 제 생각엔 당장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때 미국채가 이 정도의 강세였어요. 미국채는 끝없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계속 미국채 사면 돈을 벌었던 거죠. 이게 깨진 거예요. 놀랍게도 이제 와서 미국채를 너무 좋아하죠. 한국 분들이 지금 요즘. 이때는 국채만 사면 돈을 벌었잖아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국채 가격이 상승하는 거니까. 이 시장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요게 위험 체크할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왜 금리가 올라가면 안 되는지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지네가 준 거예요. 막대기 잘 보시면 제일 흐린데 막대기 제일 길어지는 게 뭐죠? 지금 여기서 위에 항목을 보시면 순이자 지출이에요. 미국이 재정을 많이 써서 적자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자 내다 저렇게. 이자가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이게 더 가속화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리를 내려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못 내려요. 이번에 FOMC가 열렸는데 맞아요. 동결했잖아요. 온갖 얘기를 하는 3연속 동결. 그렇죠. 6월에도 못 내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5월부터 내릴 것 같은데 미국 못 내려. 왜냐하면 사실 미국은 7월 9일 날 관세 협정이 잘 마무리가 안 되면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물가가 더 올라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다 이런 말 하죠. 연준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소프트 데이터, 소위 심리 데이터는 불안하지만 하드 데이터, 우리가 숫자라는 실업률, 경기 같은 건 아직 망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리를 안 내린다 하지만 문제는 심리 데이터가 왜 소프트 데이터가 움직였냐? 야, 이러다가 물가 오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너무 앞서가는 분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온갖 얘기를 하지만 이건 지금까지 벌어진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너무 급해졌죠, 지금. 미국이 너무 급해진 거 뭐냐? 이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고요, 발행하면. 국채가 늘어나면 누군가 사줘야지 금리가 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국채를. 미국이 협상력이 강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협상이 실패한다는 거는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실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고할 것 같고 그래서 원화 황산으로 딱 보는 순간 야, 이거 과거에 이 정도 레벨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요 중간만 가도 꽤 높은 레벨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맨 처음 드리고 싶은 요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주가가 당장 보면 좀 불안불안하는데 일단 일정으로 본다면 7월 9일 날이 미국이 관세 유예 이전이 끝나는 해였다면 그 전에 무조건 미중 간의 갈등은 어느 정도라도 진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전이 안 되면 아마 그때 여름에 미국 채금리가 치솟고 강달러로 가면서 시장은 바그라질 거예요. 이건 제가 장을 좋게 볼 때 그렇게 가기에는 미국이 간단치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는 아마도 미국이 선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어차피 나온 김에. 김 작가님도 저 만나면은 미국 주식 어떠냐 제일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지난 2년간 왜 좋았죠? 2년간 생각은 어때요? 2년간 왜 좋았던 것 같아요? AI? 그쵸.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미국이 지난 2년간은 그냥 왜 미국 달러가 강했냐면 AI 혁신은 그냥 미국의 독보적인 지위다. 나머지 나라는 못한다였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뭔가 할 수도 있나? 했죠. 딥시크.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지수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줬던 거는 이렇게 밸류가 정당화됐던 거는 미국만의 어쩌면 독보적 지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았던 건데 몇 년간 계속 높아진 거죠. 달러도 강해졌던 거예요. 혁신 사이클로 성장이 나올 거라고 미래 가치를 땡겨왔는데 어느 날 봤더니 더 이상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 지금 고민이 뭐냐면 그런 혁신의 성장률이 모든 걸 커버하면 좋겠는데 미국만의 성장도 아니란 게 확인됐어요. 그럼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가면 미국의 GDP가 혼자 독약천처 올라가는 요 국면이 꺾일 확률이 높아진 거 아닐까요?
말씀하신 게 어떤 기업에서 뭔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그 기업의 밸류나 이런 것 높게 쳐줬는데 네. 경쟁 기업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무너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현재 입장에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를 약세로 유도하고 나머지 나라들의 구매력을 올라오길 원해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우리 원화는 강해질 확률이 매우 높이는 책. 근데 보세요. 원화가 약세였다가 강해지면 이때도 한국 증시가 올랐네. 말이 그렇지만 엄청 많이 올랐던 거죠. 원화가 약세였다 강세로 가는 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약세였다 강세로 가는 동안 주가는 많이 올랐어요. 약세여서 여기서 올라오는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찍고서 내려오는 거라 원화가 1,300원만 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지금 원화가 강해지는 거를 참 재밌는 게 페이스북에 한번 글을 올렸는데 처음에 1,460원, 70원 갔더니 1,500원 넘어가면 우리나라 외환이익이 온다고 막 걱정하다가 많았죠. 그런 뉴스. 이번에 1,400원 한번 휩쓰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이 망가져서 한국이 경기 침체 올 거라고 걱정해요. 뭐 어느 쪽으로 가든. 근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아가 네. 올해 사업 계획에 환율 얼마로 전제하고서 사업 계획 수립되는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1,320원. 그러니까 대기업, 수출 기업들도 원화의 강세를 염두에 두고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환의 해지도 할 거고 여러 가지를 대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근데 이거의 더 큰 사이클은 뭐냐면 미국의 그날 그러니까 계속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통화가 가치가 강해지는 곡으로 돈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말해주는 거는 수출 기업 그걸 떠나서 당연히 원화가 강해지니까 뭐 대한항공 같은 주식들도 한번 움직이고 유가도 내려오니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기업 전반에 대해서 원화 자산을 사려는 욕구가 들어올 것 같고 최근에 국채 선물을 보고 있으면 여기 이제 엄청 샀거든요. 저 한국 주식도 살 때가 되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 원화가 강세일 때 주시장이 오른다는 건데 원화 강세일 때 주시장이 떨어진 적은 없는지랑 플러스 어떤 경우는 주시장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 최소한 1990년 이후에는 원화가 약해졌다가 강해질 때 다 올랐어요. 이때도 90년대에도 여기가 원화가 다시 약했다 강해지니까 주가 올랐죠.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물론 환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 환이 원화가 약한 거는 아까 말씀했지만 전 세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줄고 있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원인도 있지만 지금은 과하게 어떠면 한국 원화 자산을 다 정리해서 떠났는데 원화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 국면이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고 저는 보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요 정도까지는 올 것 같거든요. 요 정도. 뭐 이걸 더 내려면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가겠지만 이것만으로도 한국 증시가 지금 좀 너무 도망칠 시점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대표님한테 물으셨던 것처럼 사야 될 때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기 좀 애매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미 좀 반등을 좀 했으니까. 그렇죠. 한 달 전이면 더 제가 마음 편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작가님과 얘기하고 싶던 게 또 제 말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데서 강의했던 건데 이게 누구냐면 하워드 막스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죠. 투자에 대한 생각. 그 시계추라는 거예요, 시계추. 주시라는 게 우리가 한번 원화가 약세의 정점을 찍고 이렇게 오면 이 원화가 정점에서 움직이면 주가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돌리기 시작하면 이 끝까지 간다는 거죠. 주가가 항상 합리적 가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레이엄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레이엄이 시큐리티 어널리스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레이엄 도드의 책인데 근데 굉장히 거기에 이제 인스트릿 밸류, 내재 가치란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사실 안 읽었어요, 그 책. 뭐 읽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디에도 인스트릿 밸류를 정확히 정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아냐면 세스 클라망스 같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대체 그 정의가 뭐냐? 근데 가치는 본인에 있는데 여하튼 이걸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장은 하여튼 극단에서 극단의 시계추 움직임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투자에 대한 생각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워드 막스의 자기 책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강연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중에 특히 좋아하는 부분이 제가 9장이에요. 9장에 이제 시계추가 나오는데 투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호황과 침체, 유로피아와 디프레션 사이로 움직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 사건에 막 반색하면 좋아하는 것과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는 것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요새 뭐가 부정적 사건에 집착하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 관세 전쟁. 그리고 한국의 저성장. 사실 그건 바닥의 신호예요. 뭐 제가 하워드 막스를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흔히 말하는 언더 프라이스, 오버 프라이스. 아까 그레이엄도 정확히 내재 가치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레이엄에.
그러니까 이게 집착하는 구간이 보통 저평가 구간이에요. 언더프라이스 된 네. 구간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응용을 하면 뭐가 있냐면, 올 연초에 제가 어느 방송을 출연해서 올해 뭐가 유망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주를 얘기했어요. 건설주. 그랬더니 그때 댓글에 뭐가 달렸냐면, 저 사람은 부동산 무슨 그 연관된 사람 같다. 사기꾼이다. 뭐 이러는데.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건설회사가 그때 중소형 건설사가 퇴출되고 있었어요. 망한데 나왔죠. 근데 또 중요한 게 올해 선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거가 있으면 항상 나오는 정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택 공급 정책이 나와요. 왜냐면 집을 져줘야 되니까.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착공 같은 게 되게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설사는 좋아져요. 돈을 풀 거니까. 거기다가 올해 추경이 처음에 10조 얘기에다 13조 됐는데 1차 추경이 2차 추경 아마 제 생각에 20조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매우 유명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부정적 사건이 다 주착하고 있었죠, 그때? PEF, 지방 미분양. 그래서 망한 회사들 나오니까. 뭐 그것도 논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전체적인 기업 수가 줄어들면 좋아지는. 여하튼 이럴 때처럼 요 집착의 요 구간이 시계추에 어디가 되냐면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왔다 여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주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주택 비중이 높았던 ATC 현대산업개발이 좋았고 현대건설이 좋았고. 내가 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부동산 건설회사 다 망한다고 알고 계셨잖아요. 네.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주가를 잠깐 보세요. 올해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뭐가 있었죠? 우리 요새 만나면 식사 자리 가면 다들 내수 큰일 났어. 맞아요. 내수주 다 망할 줄 알았죠. 네. 오늘부터 이마트가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마트가요? 네, 현대백화점 주가가 엄청 올랐어요. 왜죠? 내수 안 좋다는데? 뭐 가보면 백화점이 살아없는 것 같지만 이쪽이 시계추의 방향은 이건 바닥은 찍었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PBR 낮은 것 중에 할 때 롯데케미칼 0.15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한 3주 전쯤에 네. 여의도에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케미칼 주식들 PBR이 0.15배인데 공장을 갖다 고철덩어리 취급해가지고 정리한다고 했을 때 수준에 왔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알고 있지. 이 부정적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집착하는 사이에 뭐가 변하는 거냐? 가치가 매우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보는 거냐? 이걸 보면 하워드 마스가 강세장의 3단계를 얘기했는데 이 문장을 되게 좋아하고 영어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명확해요. 강세장의 처음 시작은 뭐냐면 a few, 소수가 forward looking, 미래지향적인 소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좋아졌다가 아니라 will get better, 좀 나아질 거야. 이해하셨어요? 이때가 주식을 열심히 사야 될 때죠.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실제로 상황이 호전되는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지는 좀 봐야겠어요. 이러면 진짜 강세장이 제대로 열리겠지만 그렇죠. 아직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길목인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마시죠.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forever, 영원히 호전될 거라고 믿을 때. 이게 우리나라 언제였죠? 2011년이에요. 그렇죠. 그때 10만 전자 얘기하고 또 뭐죠? 2년 전에 2차 전지 얘기할 때도 이랬던 거고. 미국의 AI도 뭐 영원할 것이다. 10월, 11월, 12월에 미국 주식 산 사람들은 미국 주식은 영원해. 장기 투자하면. 이거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럼 또 1, 2년 쉬는 거예요. 사람들은 쉬었다 가겠지 하지만 참 이게 시장이 하워드 막스 말대로 인간이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거든. 여하튼 약시장은 어떻게 진행되냐? 그냥 약시장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강세가 만연해 있는데 언제 소수만이 좀 불안하게 봐요. 밸류에이션 비싼 거 아니야? 그때 PBR이 한 1.3배 넘어갔을 때였거든요. 2021년에 코로나 직후에. 네.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언제가 약세장의 마지막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컨빈시드 확신할 때 더 나빠질 거라고. 우리 요즘 얼마 전에 이랬어요. 한국 시장이 약간 뭐 한국은 TV만 틀면 내수 안 좋고 뭐 저성장에 그다음 저출산에 고령화에 경제 성장률 이제 다 봤어요. 아마 오늘 이 시점에서도 하루하루 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결국 한국 미래가 없어. 이 얘기로 가고 있다면 반문하셔요. 이래만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을 사야 되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집착할 때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참 좋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건 뭔가요? 아까 이게 뭐냐면 저번에 이재명 실명 후보를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현재 가능성이 높아진 대통령이 후보니까 국내 첫 PBR 문제를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이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상장 폐지 많이 시켜야 된다. 속가낸다는 표현을 이때 속가낸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중소형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은 속가내야 될 기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정리되고 나면 PBR은 개선되겠죠. ROE가 안 올라온 이유가 뭐죠? PBR이 안 올라온 이유가 너무 상장돼서는 안 될 기업들이 너무 상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퇴출되는 시기. 돈은 한장돼 있는데. 그럼 그 돈들이,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이 기업이 언제 어떤 폭탄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떤 대기업은 샀더니 막 분할해버리고, 맘대로 대주주 맘대로 하고, 또 중소기업들 막 코스닥 가서 했더니 어떤 기업들은 알고 봤더니 뭐 기술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바이오 같은 기업들 찍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폭탄이 쏟아지고. 이런 거가 제거되면 우리 시장이 한번 좀 변하지 않을까요, 실적으로?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저러한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돼서 이 그림이 좀만 같이 보시면 이해하기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PBR이 MSCI 기준으로 했을 때 5년간 움직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저 막대기 회색빛 보이는 게 5년간 움직이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냐는 보는 거예요. 이제 좀 올라가서 12%인가 올라와 있어요. 주요국 증시 중에 꼴찌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이 항상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긴 했는데, 그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된 것 중에서 5년 동안 해보면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만. 네. 다른 나라는 어떻죠? 이렇게 다들 올라가 있죠. 영국은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죠. 그림이 어렵진 않으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서 불안한데 가치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제가 놀랬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PBR이 이번에 0.8배로 왔어요, 초반을. 네. 근데 요때는 0.8배 올 때 근거가 있었어요. 요때는. 왜 그렇죠? ROE가 7.5%였어요. 지금 ROE가 9.5%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냐면 12월 선행 ROE가 지금 9.5%인데 과거 2019년 저점이나 이럴 때는 다 ROE가 0.8배 갔을 때는 7%에서 7.5%일 때 0.8배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왜 9.5%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죠. 지금 9.5%는 인정 못해. 사람들은 그래요. 실적이 깨질 거거든. 원래 이번에 수출 다 깨진다고 했는데 마이너스 나왔는데 플러스 3.7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어요. 자동차 실적 잘 나왔더니 자동차 실적도 무역 때문에 땡겼을 거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4월 수출이 놀랍지 않아요? 582억 달러 나왔는데 플러스 3.7% 전년 동기 대비인데, 사실 관세 피로 그때 무슨 말이 있었냐면 3월에 다 선수요 있었으니까 4월 수출 깨진다고 그랬었거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게 9.5는 아니라고 치지만 네. 아무리 꺾여도 8.5 레벨은 나와요. 그러면 PBR이 여기 있다는 건 너무 싼 거 아닐까요? ROE 대비해서 보더라도. PER을 볼게요, MSCI. MSCI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나라와 비교해야 돼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달러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한국만 PER이 저래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우리나라 원래 코스피의 PER을 보면 한국의 PER은 한 8배에서 12배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평균값이 10이라 보면 평균은 2시그마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싸죠. 제가 이게 숫자를 보여드리는 게 주가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도대체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여기서는 뭐 딴지는 아니지만 네. 항상 일본 대만보다 낮았던 그쵸. 것 같은데. 항상 낮죠. 한 장 낮은데 그 레벨에 가장 낮은 데 있는 거죠, 지금. 그 안에서도 제일 낮은 그쵸. 주가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낮게 평가된 이유는 한국이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들이 선호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주주 가치에 대해서 보건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게 좀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하여튼 뭐 이런 근거를 좀 보여드린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우리 증시가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싸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단계로 올라서 부담이 되는 것도 저도 동일하게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보던 숫자를 보고 파악해보면 여기서 도망갈 땐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원화가 좀 더 강해지고 불확실성이 좀만 더 거치면 상당히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올라서는 단계가 뒤따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7월 9일을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이런 생각을 좀 그럼 대표님 말씀드리면 지금 충분히 싸다는 거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이해하겠는데, 그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은요? 모멘텀은 뭐 원화가 오르기 때문에 오른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싸다 해서 복원되는 정도로 봐더라도 0.9배를 가면 한 2,760이거든요. 일단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2,670이에요, 그게. 근데 0.9배인데 다음 분기에 자본총계가 들어오면 그게 2,740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700 전후까지는 일단 열어두자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아까 이제 무슨 모멘텀이냐고 하셨는데, 사실 작가님한테 반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했던 내용을 좀 들려고 하는데, 불확실성과 위험은 동의어가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리스크로 변한 건 자본을 얼마에 얻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람들은 불확실성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뭔가 한국에 불확실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리스크가 낮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여러 가지 밸류 봤더니 낮은데도 투자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과장되게 할인돼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증시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해드리는데, 사실 인간이 뭐 다 떠나서 비행기 타는 거 못 타는 분들 있잖아요. 있어요. 자동차 못 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동차도 운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끔은 있죠.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니요. 가끔 있다는 거고요. 확실히 근데 비행기 못 타는 사람이 있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자동차로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보다는 비행기 사고로 죽을 확률이 훨씬 낮은데 단지 왜 비행기는 사람들이 타는 걸 두려워하냐? 사고가 나면 죽고. 그쵸, 뭐 어떻게 중간이 없잖아요, 이게. 참혹하니까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를 갖고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좀 과장된 위험을 평가할 때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이 저는 좀 그러한 시기를 보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래서 이게 동요가 좀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작가님 보러 온다고 억지로 가져왔는데 조지 소로스가 이제 불확실한 단어 아니에요. 여기는 아비어스 모호한 단계를 말했던 건데 기대하지 않거나 좀 이게 모호해지고 이럴 때 디스카운팅 더 어비어스 할 때 베팅해야 되는 돈을 벌지 명백하고 확실해지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맞아요. 공감 너무 점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미신과 똑같은 거예요. 그 명백해진 때 내가 뭔가 확인하고 투자를 하겠다? 큰 돈 못 벌죠, 뭐. 큰 돈이 아니라 돈을 못 벌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불확실해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주가가 정말 다시 폭락한다면 뭐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돈을 집어넣어서 뭔가 과실을 따고 싶다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 지금 도망칠 시간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억지로 소로스 사진까지 넣어서 가져왔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가셔야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한국 주식이 싸다, 한국 주식 오른다고 해주셨는데 뭘 사야 되는데 종목 선택의 아이디어를 이제 자유 영혼이시니까 편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종목을 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연초 방송에서는 되게 좋아했던 종목이 아까 말했던 이마트, 현대건설 이런 거였어요. 이마트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나와서 이제 강조했던 게 정책이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두의 빌도 많이 말씀드렸고. 두의 빌이면 두산 에너빌리티.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그 수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권 이슈가 또 생겨가지고 주가가 당일날 엄청 떨어졌다가 다시 보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특허권이 좀 문제가 돼서 생각했던 만큼 못 오르고 있는데 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싼 것들을 해야 된다. 기아 같은 회사들도 매우 싼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좀 강해지니까 자동차가 약하지만 저는 현대기아차 그룹은 아마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을 볼 때 정성적 분석도 매우 중요한데 현대기아차 그룹이 상당히 그걸 잘해왔거든요. 그 오너가들이. 그리고 뭐 지배구조 개편일 수도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도 좋게 보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시점에서 만약 바라본다면 사실 시장에서 올해 화두가 되는 이 부분 이걸 핀 거는 이 주주 가치에 관한 게 이제 굉장히 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현대기아차도 이제 주주 환원을 많이 하는 회사니까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많이들 연구하는 회사가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회사예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저렇게 오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주주 환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KB도 그렇고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대형 증권사 금융지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메리츠 금융지주가 뭘 했죠? 다 회사를 통합해버렸잖아요. 근데 한번 여기서 소설 한번 써보자고요. 이제부터 대기업 집단은 무작정 방만하게 기업을 늘려서는 안 되겠죠. 특히 지주회사의 소위 더블 카운팅, 중복 상장 이슈에 대한 고민이 커져요. 그러면 이것을 뭔가 합병하거나 뭔가 재편을 시도하지 않을까요? 그러한 관련주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주사 중에 상대적으로 NAV가 싸져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CJ 같은 것도 해당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했던 간에 요 구간의 아이디어를 찾자면 원화가 강해지고 유가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떠오르는 건 딱 하나 있어요. 항공주. 그리고 여기가 되는 건 뭐죠? 미국 외의 시장. 수요가 커진다. 일본들이 엄청 과소비를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소비가 구매력이 커지면 화장품이 그래서 움직였던 거고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것들도 좀 더 널리면 좋아질 수가 있겠죠. 하이브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대강 이런 식의 구도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더 큰 흐름은 외국인들이 만약 이때처럼 원화가 강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뭘 했죠? 그냥 일본 주식 샀어요. 주주 가치가 환원되고 이럴 때 워렌 버핏도 2019년에 뭘 했죠? 일본의 상사 주식을 질렀죠. 그때군요. 이 두 구간의 공통점 뭐죠?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뭘 샀죠? 대기업을 산 거예요. 그러면 한국을 대표하는 시총 상위종. 그것들도 너무 안 좋아 보이지만 꾸역꾸역 버티다가 어느 날 보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재평가가 어쩌면 이번 국면에서 진행될 확률이 높다. 너무 난이도를 높여 가져갈 필요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이해했는데 어쨌든 한국도 미국도 주식시장이 다 조정을 겪고 지금 좀 반등을 한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이런 의문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주식 사야 되는 거 알겠는데 미국도 지금 조정을 받았으니까 지금 미국을 사야 되는 건 아니냐. 시간은 내가 투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냐 다르겠죠.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내가 10년 투자했는데 미국은 엔비디아가 몇 배 올라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뭐 여기서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S&P 500 기준으로 아직도 19배 수준에 있고 오늘 올라오면 바로 또 20배에 올라올 거예요. 과거 S&P 500 보면은 한 15배에서 20배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이번에 23배를 갔었어요. 23배 갔던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미국의 고밸류에이션의 핵심은 독보적 지위 때문에 평가한. 근데 독보지위가 지금 흔들리고 그렇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밸류 할인 요인이 분명히 생겼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도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밀리면 돌고 이러는데 제가 뭐 여기서 조심스럽네요. 요새 미국 주식들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투자를 접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당연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올해랑 내년 정도는 미국 주식보다는 한국 주식이 나을 거다. 그러면 미국의 그 AI 관련된 독보적 지위를 흔든 것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좀 앞으로 그렇게 엄청 좋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걸 흔든 건 중국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중국의 테크 기업들 좋죠. 네. 저는 중국 주식이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이게 중국 주식을 이렇게 선언 안 하는 편이라서 망정 안 드리지만 뭐 중국도 있고 인도도 있고 또 한국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미국, 난 US 자산들에 대한 소위 글로벌 자금의 방향.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국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거냐면 미국에서 뭘 만드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미국은 인건비도 비싸고 뭐든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자체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약간 디플레적 상황도 갈 수 있죠. 재고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디플레 수출하면 되는데 미국으로 그걸 막겠다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가.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비달러화 자산이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인플레 때문이라도 좀 막히는 느낌? 일본은. 인플레가 되다 보니까 미국만 돈을 못 푸는 거죠. 나머지 나라들은 금리도 낮추고 있는데 왜 미국 이번 연준도 굳이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를 분리하면서 금리 인하 시기를 6월도 아닌 7월 뭔가 일단은 늦춘 거잖아요. 네. 반면에 당장 한국은행은 5월 달에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리고 유럽의 20인 이 금리를 매년 낮췄고 중국도 이구환신 재정도 풀지만 금리도 낮췄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든 나머지 나라들은 돈을 풀어도 되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차이가 생긴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식 외에도 사실은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네.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잖아요. 요즘에 뭐 금은 계속 가격이 좋았고 네.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비트코인도 반등도 하고 했는데 다양한 자산에서는 주식 말고 한국 주식 좀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자산 좀 같이 모아갈 건 있을까요? 제일 아까 말씀한 지금 제가 비트코인은 잘 몰라서 네. 제가 이거는 김 작가님은 훨씬 더 전문가신 것 같고 저는 이제 금리의 상대적 강세가 상당히 이어질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미국 물가 연동체, 물가의 익스포저를 줄이는 소위 대체 자산들 그런 투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한국에만 쏠려 있잖아요. 이것을 좀 외국으로 바꾸게 되면 인도라던가 뭐 이런 소위 난 US 자산들을 좀 찾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상품 시장도 만만치가 않은 게 어떻게든 물가를 잡으려면 유가부터 해서 어떻게든 낮추려는 시도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핵심은 난 US 자산에 해당되는 게 뭐냐를 찾는 노력이고 그게 이제 금도 해당되지만 은도 해당될 것 같고 뭐 이런 자산들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지금 대표님과는 저희가 거의 한 반년에 한 번씩 촬영으로서 뵙고 있는데 올해 또 연말쯤이나 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 뭐 주식시장 포인트란 눈여겨봐야 될 변수 한번 찝어주시면서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이제 좀 너무 뒷걸음만 치지 마셔라.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약간 주춤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한 단계 올라서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이 좀 그러한 가능성을 좀 뭐 확률이 높다 분들 낮은 들 그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좀 긍정적 시각에서 오히려 집중해야 될 고민은 내가 어떤 주식을 좀 늘려갈 것이냐 그 고민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시장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그게 나은 시기에 진입했다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또 뭐 요즘에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담당하고 계시다고요? 연합이랑 인포. 그거는 뭐 그냥 뭐 매주 어디서 어떤 거 하고 있나요? 뭐 그런 걸 보내. 뭐 이것 뭐 예를 들어서 뭐 연합위에서는 섹터 관련된 거를 네. 이제 무슨 요일로 하나요? 뭐 목요일마다 올라갈 것 같고 목요일마다. 그리고 뭐 조금씩 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이제 3.3 캠퍼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네네. 거기서 강의를 좀 만들 것 같아요. 아. 그때 되면 김 작가님 한번 불러주세요. 강의를 좀. 알겠습니다. 뭐 저도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때
하여튼 뭐 요런 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뭐 준비 단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의 투자인 사이트 또 조만간 시간 마련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윤지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